사실은 지금 전세 강세나 매매가 강세가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거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매크로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시장으로 유동성 흘러간다는 것을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부심입니다. 최근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데, 또 한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굉장히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발언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6월에 4조 4천억, 가계대출 전체가 4조 4천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4조 원대 증가가 아주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뜯어보면은 주담대가 6조 원 증가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꾸준히 그려서 공급하고 있는 그런 데이터인데, 월간 가계대출 보시면 코로나 때는 진짜 많이 빌렸고요. 뭐 월에 막 20몇 조 빌릴 때도 있었고, 평균적으로는 10조 원대 빌렸다가 그 다음에 1년 반 동안은 거의 대출이 없었고, 심지어 상환 중심이었다가요. 작년부터 비은행권 대출들이 늘었고, 그리고 4분기에는 감소했다가 올해 2분기부터 다시 이렇게 큰 폭으로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대출을 먹으면서 주택시장이 성장을 하기 때문에 대출 증가세는 가격 강세와 자연스럽게 연계가 되고요. 그래서 강세 기조가 나오고 있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위에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가계대출 동향 데이터를 보면은 6월 중 동향과 함께 밑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명목 GDP 성장률 이내에서 가계대출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명목 GDP가 우리 성장률에 어느 정도 타겟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좀 살펴보면은 올해 5월에 있었던 한국은행이 발표한 그냥 경제전망 요약 하는 기준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보면은 24년 연간 우리나라 GDP는 2.5%고요. 물가는 2.6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질이니까 합치면은 우리나라는 올해 한 5% 정도의 성장을 하는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명목으로. 작년을 보시면 작년에 성장률이 1.4로 굉장히 낮았는데 작년에 물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명목으로는 작년에도 5%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GDP가 낮아졌다고 해가지고 한국이 망하네 마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경제는 대부분 다 명목으로 움직이거든요. 뭔 얘기냐면은 우리가 집값을 얘기할 때도 집값이 5억 원인데 뭐 6억 원이 됐다. 그러면은 1억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지 5억에서 6억으로 올랐는데 물가 상승률이 3%니까 1,500만 원을 차감해서 8,500만 원만 올랐다. 이렇게는 보통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직관적으로 얘기할 때는 명목으로 많이 얘기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명목 상승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명목 상승률 올해는 5% 정도, 작년도 5%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가 이제 떨어지는 거죠. 4%대로요. 명목으로.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근데 가계부채가 명목 5% 이내로 관리하니까 이제 4%가 타겟이라는 게 일반적인데 그럼 1900조에 4%를 하면 한 76조 되고요. 여기서 신생아론 27조를 빼게 되면은 민간금융에서는 한 50조 원 정도로 관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간의 순수한 그 금융이 월에 5조 원을 넘으면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게 전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한 70조 원대 그런 성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1분기에 대출 성장이 없었기 때문에 2분기 대출 성장만으로 상반기 목표 대비 올해 그러니까 갈 수 있는 룸 대비 상당한 여유가 있지만은 근데 2분기에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한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경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요즘에 특례론이나 신생아론 이게 얼마나 센지 모르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대출 보시면은 23년 이전에는 특례나 신생아론 이런 게 없었고 그냥 주담대, 전세대출, 일반 신용대출 이런 게 대출의 메카였습니다. 근데 작년부터는 보시면 시커먼 게 다 특례론이고요. 올해는 요 오렌지색이 다 신생아론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특례론하고 신생아론이 얼마나 크게 작동을 하고 있는지 여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대출의 절반이 신생아론입니다. 나머지는 은행 주담대고요. 그러니까 국토부가 시행하고 있는 신생아론이 대출 시장에서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국토부가 스스로 알아야지 될 것 같습니다. 여튼 특례론이랑 신생아론 콤보로 연간 3, 40조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민간은행 비중이 되게 컸는데 지금은 그만큼 안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예고가 됐죠. 지난번 금토회가 열렸는데 근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면은 집값이 올라갈 거라는 시장의 세간의 말들이 있으니까 하는 총재는 집값 올리는 실수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조기 인하에 대해서는 일축을 했습니다. 그냥 현 시장이 너무 과도해서 좀 상당 기간 걸릴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6명 중에 2명이 3개월 내 인하를 열어놨거든요. 근데 한은의 금리 인하는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가 내려갔기 때문이고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보시는 것처럼 6월에 2.4까지 내려갔고 그리고 연간으로 보더라도 내년 기준으로는 2.1이거나 뭐 그 언저리로 보니까 지금 금리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이라고 거시에서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시에서 물가만 보자니 또 성장이랑 가계대출이랑 이런 것도 봐야 되니까 머리가 아픈 건데 물가만 놓고 보자면 금리 인하할 만한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창희 총재의 말은 시장이 근데 너무 앞서가는 것 같다. 그래서 금리 인하로 인해 가지고 주택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집값 상승 기대를 부채질하는 것이 아닌가 좀 보고 있다. 금토위가 주택 가격을 직접 조절할 수는 없지만 한은이 유동성을 과도하게 공급하거나 아니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잘못된 시그널을 줘가지고 기대를 너무 크게 해서 주택 가격 상승을 촉발하는 그런 정책 실수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부동산을 굉장히 의식한 발언을 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련해서도 지난 5월에 생각한 것보다는 좀 더 심각한 것 같다. 특히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완만하게 올라갈 줄 알았는데 5월 말부터 7월까지 올라간 속도가 생각보다 빨라졌다. 이렇게 우려했고요. 저는 이 5월 중순 이후에 뭐가 있었냐면 5월에 야당의 그 부동산 규제 완화 발언이 있었고 그때부터 안도랠리가 시작됐다고 보니까 그래서 5월 말부터 이제 빨라졌죠. 그래서 금융 안정에 대한 고려가 기존보다 커졌다. 가계부채 수준을 중장기적으로 낮춰가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랑 정책 공조하겠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시면 시장금리가 그래서 선반영하고 있죠. 연초에 이렇게 오르다가 지금 한 25bp 이상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한 번 내릴 거라는 거를 이미 기준금리가 아니라 뭐 시장금리는 좀 선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 번에서 뭐 2번 되면은 이제 시장금리가 좀 더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시장금리는 이미 기준금리가 내려갈 걸 어느 정도 전제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총재는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런 국면에서 이제 국토부 장관도 지난주에 인터뷰를 해가지고 지금의 집값 추세적 상승 아니라고 이렇게 딱 말을 했고요. 그래서 공급대기 물량이 많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가 많은데 공급대기 물량이 많아서 지금 뭐 주택가격 강세가 대세화될 수가 없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은에서는 금리 내리면은 주택시장으로 유동성 흘러가가지고 집값 오를 것 같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이제 국토부 장관은 공급이 좀 많으니까 지금 추세적 상승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조금 어느 정도 시장을 안정화하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사실은 지금 전세 강세나 매매가 강세가 공급이 부족해서 생긴 거냐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참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참 모르겠네요. 어쨌든 매크로에서만 봤을 때는 지금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면은 시장으로 유동성 흘러간다는 것을 우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 가계부채가 그래서 월에 막 코로나 이전처럼 10조씩 빌리는 그런 시장은 아닌데요. 주담대만 놓고 보면은 그때만큼 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생아론 같은 작년엔 특례보금자리론 이런 정책 프로그램 패키지가 월에 3, 4조씩 깔고 있으니까 이제 기저가 굉장히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여기다 민간금융이 얹혀져 버리면은 소위 과열도 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금융기관에 대한 그런 대출 목표치를 수립을 할 때 가계대출 전체 타겟을 해가지고 이제 수립을 해서 민간 금융기관에 대한 그런 대출을 어느 정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국토부는 지금 근데 저는 막 시장의 그 강세가 온 거에 대한 그런 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제 미시적인 국토부 내부의 시장 변화에서 좀 찾아가지고 지난번 제 영상에서처럼 그런 문제점들을 잘 푸는 그런 대책을 하반기에 좀 내서 시장 안정화에 좀 힘을 썼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채널이 주택시장 안정화를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막 많은 분들이 소위 뭐 폭락 채널이다 이렇게들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냥 제가 분석왕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1990년대 그린스펀이 말했던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 이사를 가고 말고 하는데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 임차료에 막 엄청나게 의존해가지고 결정하게 되면 그게 얼마나 불편하냐. 자기 스케줄대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매매 가격이 오를까봐 집을 사야 되고 전세 가격이 오를까봐 미리 전세 계약을 해야 되고 이거는 시장 관리를 실패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장 관리 실패가 됐으면은 정부 부처에서는 관리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정책을 기민하게 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정책을 안 내니까 저는 지금이 정부라는 그런 생각이 도저히 들지 않는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훌륭한 관료가 와서 시장 안정화에 여러 정책들을 잘 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